내가 이 얘기를 꺼내려니 마음이 참 무겁다. 아직도 그날의 공기, 그날의 소리, 그날의 냄새가 내 가슴에 남아 있어서 말이다. 누군가 들으면 설마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고개를 갸웃할 수도 있겠지만 난 분명히 겪었고 그때의 나는 참으로 어리석었으며 동시에 그때의 나는 참으로 인간적이었다. 그날은 아무 일 없는 평범한 아침이었다. 전날 밤에도 잘 잤다. 일어나서 물을 한 잔 마시고 창밖을 내다봤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내 우편함이 활짝 열려 있었다. 바람이 불어 그런가 싶었지만 내 우편함은 원래 닫히면 꽤 단단히 닫히는 구조였다. 이상하다. 잠깐 찜찜했지만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전화가 걸려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평소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벨소리를 멈출 수가 없었다. 받으니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다름 아니라 지난번에 병원에서 받으신 검사 결과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병원? 검사 결과? 난 최근에 동네 의원 말고는 큰 병원에 간 적이 없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목소리는 너무도 또렷했고 심지어 내 이름까지 정확히 불렀다. 김 어르신 맞으시죠? 순간 이건 혹시 하는 의심이 스쳤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 친절했고 내가 최근에 허리 통증 때문에 약을 처방받았던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를 계속 들었다. 그 젊은이는 말했다. 최근 검사에서 이상 수치가 나와서 정밀 검사가 필요합니다. 다행히 저희가 무료 검진 프로그램이 있어서요. 바로 예약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의심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이란 게 그렇다. 무료, 검진, 건강이라는 단어가 내 귀에 먼저 꽂혔다. 나이 들면 별것 아닌 통증에도 예민해지지 않나. 결국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런데 왠지 이 얘기를 꺼낼 수가 없었다. 괜히 아버지 또 이상한 전화 받으셨네 하고 구박 들을까 싶었다.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 내일 오전에 잠깐 외출 있다 정도만 말했다. 다음 날 약속 장소로 갔다. 이상하게도 병원 건물은 아니었다. 사무실 같은 공간에 들어가자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반갑게 맞이했다. 어르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벽에는 의학 관련 그림들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청진기와 혈압계가 놓여 있었다. 얼핏 보면 병원 같았다. 나는 거기서 혈압도 재고 피도 조금 뽑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의 태도가 너무 과했다. 어르신, 지금 상태로는 큰일 납니다. 바로 조치 안 하면 위험해요. 그 말에 나는 겁이 났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권한 것은 고가의 건강 보조제였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했다. 아, 이거 사기구나. 하지만 이미 내 개인정보와 건강 상태를 너무 많이 알고 있었다. 나는 불안에 휩싸였고 당장 빠져나오고 싶었지만 그들의 눈빛이 나를 붙잡았다. 나는 겨우 변명하고 빠져나왔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버님, 오늘 말씀드린 내용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내 가족이 부를 때 쓰는 호칭까지 아는 걸까? 어떻게 내가 약한 부분을 이렇게 정확히 찔러오는 걸까?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누군가 내 집 앞을 서성이는 것 같고 창문 밖에서 시선이 느껴졌다. 핸드폰 벨소리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다. 이걸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결국 딸에게 털어놓았다. 딸은 듣자마자 노발대발했다. 아버지, 그거 100% 사기예요. 요즘 그런 수법 많아요. 어떻게 병원에서 환자한테 직접 전화해요?
검사 결과를 전화로 알려주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나는 그제야 머리를 감쌌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들이 내 개인정보를 너무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단순한 전화 사기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딸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다. 그런데 경찰에 가는 길에 또 하나의 사건이 터졌다. 집 앞 우편함에 하얀 봉투가 들어 있었다. 봉투 안에는 한 장의 종이와 함께 내 최근 처방전 사본이 들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이건 단순한 전화 사기가 아니었다. 누군가 내 일상을 훔쳐보고 있었던 것이다. 경찰서를 찾은 건 딸 덕분이었다. 사실 나는 경찰서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다. 내 나이에 이런 걸로 신고를 한다니 체면도 서지 않았고 혹시 내가 괜히 호들갑 떠는 건 아닐까 싶었다. 그런데 딸은 단호했다. 아버지,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요즘 범죄 수법이 얼마나 치밀한데요. 가만히 있으면 더 큰일 나요. 경찰서에 들어서자 젊은 수사관이 우리를 맞이했다. 내 얘기를 차근차근 들은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어르신 말씀하신 수법이 최근 늘고 있는 신종 사기 유형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방전 사본이 집에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이건 내부 정보가 유출된 걸 의미할 수도 있어요.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다. 내부 정보라니. 즉, 내가 믿었던 병원 혹은 약국에서 누군가 내 개인정보를 흘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혹시 누가 따라오는 건 아닐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내 눈에는 모든 사람이 수상해 보였다. 같은 동네에서 오랫동안 봐왔던 얼굴들조차도. 특히 집 근처 약국의 젊은 약사. 항상 밝게 웃으며 약을 챙겨주던 그가 요 며칠은 내 눈을 피하는 것 같았다. 우연일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혹시 그가 내 처방전을 빼돌린 건 아닐까? 며칠 뒤 우연히 그 약사를 골목에서 마주쳤다. 그는 나를 보더니 어딘가 불편한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의심이 확신처럼 자라났다. 혹시 내 처방전, 그쪽이? 내가 무심코 뱉은 말에 약사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리고는 더듬더듬 말했다. 아,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냥.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그날 밤 또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버님, 괜한 짓 하지 마십시오.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다. 분명히 누군가 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결국 집 안 모든 창문에 두꺼운 커튼을 치고 전화기도 꺼버렸다. 하지만 그럴수록 외부와 차단된 듯한 고립감이 몰려왔다. 며칠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딸이 찾아와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 이러다 병나요. 그냥 경찰이랑 같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왜 혼자 이렇게 숨어 계세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사실 경찰이 아무리 조사해도 증거 부족이라는 대답뿐이었다. 봉투에 들어있던 처방전도 누가 넣었는지 CCTV가 잡히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또 하나의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이웃집 아저씨가 내게 은밀히 다가와 속삭였다. 김 형님, 요즘 이상한 전화 받으시죠?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위를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저도 똑같이 당했어요. 그런데 그거 동네 사람 중 누가 일부러 정보를 흘리는 겁니다. 저 솔직히 약국 쪽이 제일 수상하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약국. 바로 그곳이었다.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직접 확인하리라. 다음 날 일부러 약국을 찾았다. 젊은 약사는 여전히 환하게 웃으며 나를 맞았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제는 너무나 가식적으로 보였다.
나는 참다 못해 물었다. 솔직히 말해봐. 내 처방전, 네가 넘긴 거 아니냐? 그 순간 약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뜻밖에도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순간 내 몸이 굳어버렸다. 정말 그가 범인이었단 말인가? 머릿속이 하얘졌다. 약사의 입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나오자 내 머릿속은 새하얘졌다. 뭐라고? 네가 정말?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그런데 약사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나지막하게 말했다. 제가 요즘 제약회사 쪽에서 영업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환자분들 처방 기록을 제공하면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절대 큰일 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단순한 통계 자료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등골이 오싹해졌다. 처방전 유출이 단순한 착오가 아니라 돈과 얽힌 시스템적인 문제였던 것이다. 그러나 더 큰 충격은 내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가면서 누군가 악용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약사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다. 사람 목숨이 달린 걸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우리가 평생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는 거야. 약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말 죄송하다고만 반복했다. 하지만 내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나는 약국을 뛰쳐나왔다. 그날 밤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아버님, 이제 아시겠죠? 조용히 계시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약국 일은 잊으세요. 분명히 누군가 내가 약국에서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알고 있었다. 약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내 일거수일투족을 여전히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결국 경찰에 모든 걸 털어놓았다. 경찰은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이건 조직적인 범죄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르신께서 미끼로 활용될 수 있겠는데 협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두려웠다. 내가 나서면 더 위험해질까 걱정됐다. 하지만 더는 도망치고 숨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내가 도울 수 있다면 하겠습니다. 며칠 뒤 경찰은 내 집에 도청 장치와 감시 장비를 설치하고 연락을 유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범인들의 전모가 드러났다. 그들은 단순한 전화 사기 조직이 아니었다. 의료 기록을 빼돌려 노인을 표적으로 삼는 범죄 집단이었다. 약사도 사실 완전히 범인이 아니었다. 그는 단순히 실수로 구멍을 낸 것뿐이었다. 진짜 배우는 훨씬 더 큰 조직이었다. 체포 작전이 벌어지던 날, 나는 집에서 경찰의 무전을 들으며 손에 땀을 쥐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범인들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며칠 후 모든 게 마무리되었을 때 딸이 내 옆에 앉아 말했다. 아버지, 이제 됐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다. 사람을 믿는 게 이렇게 무서운 일이 될 줄 몰랐구나. 그런데 또 끝까지 믿어줘야 하는 게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딸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의심도 필요하지만 결국 지켜줄 건 가족이에요. 우리 앞으로는 뭐든 숨기지 말고 같이 해결해요. 나는 그제야 가슴속 짐을 조금 덜어낼 수 있었다. 이 일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다. 나이가 든다는 건 몸만 약해지는 게 아니었다. 마음도 생활도 허술해지기 쉽다. 그 허술함을 노리고 달려드는 이들이 세상에는 많다. 하지만 동시에 그 허술함을 끝까지 지켜주려는 사람도 있다. 바로 가족이다. 내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혹시 나처럼 혼자 끙끙 앓는 분들이 있다면 꼭 말하고 싶어서다. 숨기지 마십시오. 가족에게 믿을 만한 사람에게 바로 알리십시오. 혼자 버티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우편함을 열 때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한 번쯤 가슴이 철렁한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이다.
진짜 나를 지켜줄 건 결국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